춤을 좋아하는 18살 소희는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소개해주겠다던 학교의 말에 취직한 그곳은 생각과 다릅니다. 끊임없는 감정노동과 실적에 대한 압박까지. 그야말로 시달리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큼의 월급도 못 받기를 부지기수. 여기 김소희 씨. 소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차라리 그냥 듣지. 그러나 소희는 힘듦을 참아 털어놓지도 학교의 반대로 퇴사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씁쓸한 현실. 소희는 끝내 외로이 차가운 저수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교수님과 함께할 오늘의 상영작은 다음 소희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종류의 생생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데에 가장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적인 장점도 다음 소희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 소희의 기본적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의 샷들은 객관적인 샷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살짝 사선에서 바라봐가지고 그 이야기 공간 안에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다는 느낌을 주는, 그래서 내가 관객이 되게 객관적인 관찰자가 돼서 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근데 다음 소희가 재밌는 영화로서 어쨌든 한 선택 중에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그 순간을 깨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넘어서 있는 뭐 감독에게 혹은 나아가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장면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 한마디로요, 타사의 정황대로 직접 사행은 익수로 인한 실시. 예상대로. 소희의 죽음 이후 형사 유진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 자살로 보였던 사건. 유진은 점차 그 죽음의 원인을 추적해 나갑니다. 전반부에서는 소희의 어떤 마지막 삶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죽음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질문을 던진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실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라마적인 쾌감으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순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화의 전개는 당연히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반대로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영화가 어쨌든 실화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또 뭐 후반부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자막으로 알려준다거나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분명히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결국에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점을 또 동시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소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이 영화를 다 봤음에도 저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또 그 아이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는 지점들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걸로 대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춤을 좋아했을까? 뭐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어떤 상징하는 게 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의 첫 장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소희를 처음 보게 되는 게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첫 소개라는 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또 특이한 선택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희가 이어폰을 끼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소희는 왜 이어폰을 끼고 춤을 추는가?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술을 선호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공간감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소희는 이어폰을 끼고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희와 공간적으로 뭔가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일인 거죠. 뭔가 소위에 대해서, 특히나 춤이라는 건 소위에 가장 내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100%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위의 춤이 다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첫 장면에서 소희가 자신을 찍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풀샷을 소희의 얼굴과 함께 동작과 함께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시간으로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영화의 스크린 안에서 다시 핸드폰의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이중의 프레임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거를 관찰하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면적 세계. 수취하로만 판단할 수 없었던 지점. 그러나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는 우리는 그 지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려 애써야 합니다. 다음 소희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의 다음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영화 다음 소희는 제가 처음 떠올렸던 것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였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음 소희라고 하는 것과 소희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소희라는 영화 제목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소희가 이 다음 소희에서는 일반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도 소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근데 거꾸로 소희 다음이라고 하면 특정한 소희의 어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신 정주리 감독님이 영화 제목을 소희 다음이 아니라 다음 소희로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봤죠. 가만 보니까 소희가 의지가 없는 거. 사실 소희마저도 누군가의 다음이었습니다. 실적 압박에 괴로워하던 고객센터 팀장의 자살. 소희가 그때 이후로 그러나 회사는 팀장도 결국 가해자라며 사건을 묻었으며 경찰 역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압력에 직원들과 끝내 소희까지도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합니다. 이미 드러났던 문제점. 그러나 사회의 미온적인 대처는 결국 다음 소희를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이를 알게 된 유진은 분노하지만 거대한 사회 앞에서 한 명의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감독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것도 영화에 담겨 있어요. 결국 이게 가해와 피해가 결국 사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각자가 아주 작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독은 명확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리학에서도 관성이 엄청 큰 게 물리학에서는 질량이 큰 거거든요. 질량이 큰 물체가 지금 어떤 현재 운동 상태가 있는데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관성을 바꿔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은 물리학으로 비교하면 강한 힘이겠죠. 근데 혼자 힘을 낼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물리학의 개념을 일종의 은유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리학이 곧바로 모든 사회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십시오. 물리학에서는 다음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물리학에서 특히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체계에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물체가 어디에 있고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힘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지를 알면 그 다음 물체의 위치와 속도가 정확히 결정돼요. 힘이 F잖아요. F는 ma잖아요. 그래서 F가 지금 주어지면 지금의 가속도가 결정돼요. 그런데 가속도는 dv dt로 미분꼴로 적히거든요. 이게 가속도의 정의예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다.
그래서 이게 수식으로 하면 아주 쉽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분은 배웠죠. 예, 이게 h가 충분히 작으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v에 t 더하기 h 빼기 vt를 h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적으면 얘가 요거랑 거의 같고요. 정확히 a는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면 요 식이 적용되죠. 흥미로운 게 이쪽은 지금의 정보밖에 없어요. 이쪽은 지금보다 h만큼 시간이 더 지난 미래죠. 지금만 있는데 여기 미래가 돼요. 시간에 대한 미분꼴로 표현되는 모든 물리 법칙은 지금이 주어지면 다음이 결정돼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다음 속도를 알죠. 그렇게 보면 다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소위를 막아서 우리의 그 다가올 미래에는 소위 같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려면 그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은 이젠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위가 없는 우리의 다음. 그것은 사회의 관성을 바꾸는 큰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으는 일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을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고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서 2018년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호법이라는 법률인데, 이 법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업무를 중단하고 그 업무로부터 피할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회피했다든지 중단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올해 초에 상영된 이후에 또 역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은 현장 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이나 인턴들도 우리나라의 기본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음 소위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장 실습을 나가 있는 이 학생들이 괴롭힘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장이나 사업주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사업주에게 즉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법률 개정만으로 현장 실습생들이나 인턴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수록 유진은 죽음 인면의 구조적 원인에 다가섭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회사를 비롯해 취업률에만 혈안이 된 학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까지 소희의 죽음은 사회의 제도뿐 아니라 무책임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상 타살이었던 사건, 그러나 누구도 소희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진 사회적 부조리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쓸쓸하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을 못 써. 그 다음 소위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다음 소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법률을 고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헌법의 제2장을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조항이 제10조인데, 이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 중에 제일 먼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수단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목적으로서 존엄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꼴찌죠. 여기 김소희 씨. 소위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사회, 여러 차례의 법 개정. 그러나 강제성은 해답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처럼 결국 다음 소위를 지켜내는 힘은 제도 너머에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을 우리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책의 그 한 챕터를 보면은 인턴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인턴을 이 책의 저자는 희망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인턴이나 실습생들의 권리 침해나 이런 것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읽고 나가는 것이 본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전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환경은 좋아졌지만 각자가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커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요. 그럴수록 옆에 있는 분들을 본인의 어떤 경쟁자라고 자꾸 여기지 마시고 함께 연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혼자 힘으로 바뀌는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음 소위에서 소위가,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자로만 내뱉으면 뻔한 얘기죠. 관용과 유대가 필요한 사회다. 다만 이걸 말로 하면은 와닿지 않으니까 영화를 보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애를 만난 적이 있다. 콜센터 현장 실습생의 이야기는 어쩌면 자주 접하던 것은 아닐 것이나 세상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듯한 기분,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의 모습은 그리 생경하지도 않습니다. 제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해도 언제나 더 큰 힘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모두가 그 앞에서는 다시 약자가 됩니다. 거대한 사회 앞에서 누구나 또 언제든지 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소위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낯익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힘에 의해 개인이 더는 쓸쓸히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다음 소위가 되지도 다음 소위를 만들어내지도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다음으로 가고자 하십니까?